서울 여의도의 중심,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75층짜리 고층 빌딩 앞에 서 있는 나는 심장이 마치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처럼 뛰고 있었다. 회색 정장, 단정하게 묶은 머리, 손에는 서류 파일 하나. 외관상으로는 다른 인턴들과 다를 것 없는 24대 여성이지만 나만 아는 비밀이 있다. 내 이름은 윤서아. 아니, 오늘부터는 강하은이다. 대한미래그룹 창립자 윤강일 회장의 막내딸이자 오늘부로 이 회사의 가장 낮은 자리인 고졸 인턴으로 위장 취업했다. 사람들은 모른다. 회장의 딸이 왜 갑자기 인턴으로 들어왔는지, 왜 이름을 바꾸고 학력을 조작했는지 단 하나 아버지와 비서실장 조태현만이 알고 있다. 이유는 단순했다. 아버지는 말했다. 서아야, 요즘 회사 안이 이상하다. 숫자는 멀쩡한데 분위기가 썩어가고 있어. 내부 감사도 조작되고 있고 누구도 믿을 수 없구나.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이제 너밖에 없다. 그 말이 내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었다. 어릴 적부터 경영 수업을 받고 자라온 나는 단 한 번도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모두가 나를 회장의 딸로 대했고 진실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직접 확인해 볼게요.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할게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위장 잠입. 나는 고졸 학력으로 서류를 꾸몄고 이름도 바꿨다. 동대문에서 산적과 정장, 명품은 모두 집에 넣어두고 3만 원짜리 가방을 들었다. 긴 머리는 어깨 위로 잘라냈고 메이크업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바꿨다. 그리고 오늘 대한미래그룹 본사 별관에 첫 출근을 하게 되었다. 강하은 인턴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리셉션의 직원이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연했다. 내 본래 신분을 알 리 없었다. 그가 가리킨 방향으로 들어서자 좁은 회의실 안에 면접관 3명이 앉아 있었다. 요즘도 고졸 인턴이 들어오나 보네. 중앙에 앉은 남자가 내 이력서를 보며 말했다. 비웃는 듯한 미소가 입가에 스쳤다. 집안 사정이 있었나요? 왜 대학을 안 갔죠? 할머니가 아프셔서요. 간병을 해야 했고 등록금도 감당이 어려웠습니다. 대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자신 있습니다.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실제로 할머니를 오랫동안 간병한 적이 있었고 등록금 없이 졸업한 친구들을 많이 봤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시험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좋아요. 3개월 수습입니다.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면접이 끝난 후 나는 일주일 뒤에 마케팅 3팀으로 배정되었다. 75층, 본사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하다는 부서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유리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수십 개의 책상과 벽에 걸린 명문대 졸업장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강하은 인턴 이쪽이에요. 인사팀 직원이 내 자리를 안내해 주었다. 창가도 아니고 복도도 아닌 가장 안쪽 구석의 좁은 책상. 의자는 삐걱거렸고 모니터는 낡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 앉았다. 가슴 속에는 녹음기, 카메라, 그리고 다짐이 있었다. 첫날부터 모두가 나를 무시했다. 점심시간에도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고 식당에서는 혼자 밥을 먹었다. 뒤에서 들리는 소리. 쟤가 고졸 인턴이래. 요즘도 그런 애들을 뽑나? 복지 포인트 채우려고 그런 거지 뭐. 그날 오후 마케팅 3팀의 팀장 백도훈이 사무실에 들어왔다. 키가 크고 수트가 잘 어울리는 그는 외모만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엘리트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입은 날카로웠다. 다들 주목. 오늘부터 새 인턴 들어왔습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강하은입니다. 그래. 처음이지. 우리 팀은 서울대, 연대, 미국 MBA 졸업자들이 모인 엘리트 집단이야. 고졸은 처음이라 적응하기 힘들겠지만 열심히 하길 바란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 첫 업무는 커피 주문이야. 우리 팀 15명. 샷, 우유, 얼음 다 다르니까 실수하지 마. 틀리면 내 월급에서 까는 거야. 그는 웃었고 직원들도 웃었다. 커피 주문지를 받아 들고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다짐했다. 이게 단지 심부름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뛰어가며 커피를 주문하고 다시 올라오는 데만 50분이 걸렸다. 손에 든 커피 트레이는 무겁고 흔들렸고 내 운동화는 젖어 있었다. 하지만 모두의 커피에 이름표를 붙이고 주문 내역도 정확히 정리해 건넸다. 마지막으로 백도훈 팀장에게 커피를 건넸을 때 그는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샷 2개라 그랬지? 왜 이렇게 싱거워? 주문하신 대로 샷 2개 넣었습니다. 텀블러에 정확히 담았습니다. 말 대답해. 그는 들고 있던 커피를 내 머리 위로 던졌다. 뜨거운 액체가 머리를 타고 얼굴과 목을 타고 내려갔다. 주변은 조용해졌고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눈도 감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장면이 내 브로치 안에 숨겨진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으니까. 이건 시작이었다.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가야 할 싸움의 서막이었다. 머리에 커피를 뒤집어 쓴 날, 나는 오피스텔로 돌아와 샤워를 하며 하루를 되짚었다. 뜨거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동안 머릿속엔 백도훈의 냉소적인 얼굴이 떠올랐다. 그 순간 억울함과 분노보다는 차가운 침착함이 먼저 자리 잡았다. 나는 이 회사의 진짜 얼굴을 봤고 그걸 끄집어내기로 결심했다. 오피스텔 벽면에 설치된 모니터를 켜고 브로치 카메라의 영상을 재생했다. 백도훈 팀장이 커피를 던지는 순간 직원들의 반응, 침묵, 무관심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영상은 증거였다. 단순한 갑질을 넘어서 이 회사의 병든 문화의 축소판이었다.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앉아 전날 있었던 모든 일을 정리했다. 메모장에 적힌 직원 이름, 커피 주문 방식, 백도훈의 말투, 그리고 함께 웃던 직원들까지 하나하나 기록했다. 내가 싸워야 할 상대는 백도훈 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이 시스템의 대표자일 뿐이었다. 오전 업무가 시작되자 나는 침묵 속에서 자리에 앉아 업무 매뉴얼을 익혔다. 다른 인턴들과는 달리 누구도 나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 말없이 복사기 옆에 서 있으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 프린터가 고장 나도 알아서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했다. 점심시간, 대부분의 직원들은 팀 단위로 외부 식당으로 향했다. 나는 일부러 구내 식당을 선택했다. 혼자 앉아 김치찌개를 먹으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전날 청소하던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조용히 내 쪽으로 다가와 옆자리에 앉았다. 어제 많이 놀랐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보셨나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17년을 이 회사에서 일했어요. 뭘 못 보겠어요. 저 팀장은 예전부터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일로 실습생 내쫓고 계약직 괴롭히고. 왜 아무도 말리지 않죠? 말리면 잘려요. 정직원도 힘든데 계약직이나 실습생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입술을 다물었다. 그녀는 식판을 치우며 작은 쪽지를 내게 건넸다. 이건 비밀번호예요. 문서실, 파쇄실, 복사기 관리자 모드. 혹시 필요할까 봐요. 나는 감사 인사를 했고 그녀는 미소만 남긴 채 떠났다. 김영숙. 그녀의 이름표가 내 기억 속에 각인됐다. 이 회사에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복사기 근처에서 팀장 자리를 유심히 살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고급 볼펜, 수입산 노트북, 계약서 파일들이 정리돼 있었고 서랍은 잠겨 있었다. 복사기 관리자 모드에 접속해 최근 출력된 파일을 확인했다. 대부분은 마케팅 관련 계약서, 광고주와의 제안서였다. 그런데 그중 눈에 띄는 한 문서가 있었다. 광고대행 계약서 아이원 파트너스. 아이원 파트너스.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계약 금액은 무려 12억 원. 내용은 단순한 온라인 광고 운영이었다. 하지만 세부 항목에 들어가 보니 단가가 일반 광고 시장가의 2~3배로 책정되어 있었다. 이건 확실히 이상하다. 계약서에는 결제란이 있었다. 백도훈.
마케팅 2팀 김 부장. 그리고 그 아래에는 법무검토 생략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나는 복사기에서 계약서를 몰래 복사하고 다시 원본을 제자리에 두었다. 그 문서를 노트북에 스캔해 저장했다. 한 장, 두 장,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퇴근 시간, 대부분의 직원들이 떠나고 나는 남았다. 일부러 야근을 자청하며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주변이 조용해진 틈을 타 나는 팀장 책상 근처를 살폈다. 외부 하드디스크, USB, 책상 및 서랍에 있는 봉투 하나하나까지 모든 움직임은 초소형 카메라에 녹화됐다. 그때 청소하던 김영숙 아주머니가 다시 나타났다. 거기 조심하세요. 팀장이 자기 자리 누가 건드리는 거 민감해요. 알겠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아이원 파트너스란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들어봤어요. 몇 달 전부터 자주 들리는 이름이에요. 광고 대행회사라는데 이상하리만큼 자주 계약하더라고요. 원래 쓰던 업체들 다 사라지고 그쪽만 남았죠. 혹시 누가 관련돼 있나요? 정확하진 않지만 마케팅 본부 윗선이랑 얽혀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나는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그녀는 떠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썩은 물은 언젠가 터지게 돼 있다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하지만 나는 이미 깊이 들어가 있었다. 이 회사의 썩은 물, 그 냄새를 맡아버렸고 눈으로 확인해버렸다. 오피스텔로 돌아온 나는 계약서를 분석했다. 계약 대상, 금액, 대행 항목, 결제 라인.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아이원 파트너스를 검색했다. 공식 웹사이트는 존재했지만 주소와 대표자 이름 외에는 별다른 정보가 없었다. 이 회사 진짜 존재하는 걸까? 이상하게도 블로그 후기, 포트폴리오, 기사, 인터뷰 같은 흔적이 전혀 없었다. 마치 만들어진 존재처럼. 노트북 앞에 앉아 파일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부정계약이 아니다. 시스템적인 비리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백도훈이 있다는 건 그가 단지 말단 실무자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이성과 연결된 누군가가 있다는 신호였다. 마지막으로 나는 영상 파일을 다시 확인했다. 그날 커피가 내 머리에 쏟아지던 순간. 뜨거움, 침묵, 수치. 하지만 그 순간이 없었다면 나는 이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한 줄의 문장을 다이어리에 적었다. 이건 단지 복수가 아니다. 이건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전쟁이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것을. 계속된 야근과 감시 속에서도 나는 한 걸음씩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다. 아이원 파트너스의 정체는 여전히 불분명했지만 복사기에서 출력된 계약서, 법무팀의 검토 생략, 그리고 백도훈과 마케팅 2팀 김 부장의 결재는 분명히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상한 점은 하나 더 있었다. 같은 팀원들조차 이 계약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두가 침묵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 침묵이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처럼. 그날 오후 팀 전체 회의가 열렸다.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나는 다시 한번 그 분위기를 느꼈다. 책상 위에 늘어선 스타벅스 텀블러, 명품 펜, 최신형 노트북, 그리고 각자의 세계에 갇혀있는 듯한 얼굴들. 발표가 시작되고 백도훈은 당당하게 새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다음 분기부터 대형 클라이언트와 함께하는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담당은 마케팅 2팀, 계약은 이미 아이원 파트너스와 협의 중입니다. 아이원 파트너스라는 이름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팀원들 중 누구 하나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나는 그들을 관찰했다. 누군가는 진심으로 몰랐을 수도 있었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조심스러웠고 표정은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날 무렵 한 사람이 내게 다가왔다. 마케팅 3팀의 과장, 최지민. 회의 내내 조용히 메모만 하던 그녀였다.
그녀는 나와 나란히 복도를 걷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잠깐, 말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나를 건물 지하의 작은 카페로 데려갔다. 우리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그녀는 먼저 주위를 둘러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당신, 인턴 맞지 않죠? 그 말에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드디어 들켰나. 하지만 그녀는 내 당황한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나도 누구에게 말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당신이 뭔가 조사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 눈빛은 숨길 수 없더라고요.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알았나요?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고졸 인턴이라고 하기엔 시스템 이해도가 너무 높았어요. 영어 이메일도 완벽하고 자료 정리 방식도 전문적이었죠. 게다가 당신이 백도훈을 대하는 태도. 일반 인턴이라면 그런 눈빛은 못 보내요. 두려움이 아니라 분석과 경계였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이었다. 이 회사에 몇 안 되는 아직 타협하지 않은 사람. 나는 결심했다. 모든 걸 말하지는 않더라도 일부를 공유해도 괜찮겠다고. 맞아요. 저는 그냥 인턴이 아니에요. 누군지 밝힐 순 없지만 이 회사의 내부 비리를 조사 중입니다. 아이원 파트너스 관련된 거죠? 그녀의 말에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알았죠? 나도 예전에 비슷한 걸 겪었어요. 내 동기가 1년 전 같은 방식으로 비정상적인 계약을 내부 고발하려 했어요. 하지만 결국 계약 해지당하고 이유도 모른 채 회사를 떠났죠. 나는 그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금도 그게 한이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 손을 잡았다. 내가 도울게요. 단, 우리가 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돼요. 팀장들뿐 아니라 법무팀, 심지어 임원진까지 얽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날 이후 우리는 비밀 동맹이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확보한 계약서 사본과 아이원 파트너스에 대한 분석 자료를 건넸고 그녀는 백도훈의 이메일 흐름, 회의록, 부서 간 결제 체계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우리는 사무실 내에서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줄이고 암호처럼 커피잔의 위치나 포스트잇의 색깔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노란색은 중요 자료 확보, 파란색은 위험, 붉은색은 중대한 이상 신호였다. 며칠 후 최지민이 건넨 USB에는 백도훈과 외부업체 간의 이메일 주고받은 내역이 들어있었다. 그중 일부는 성과금이라는 명목으로 입금 요청을 하는 내용이었고 계좌번호는 비서 명의로 되어 있었다. 대놓고 리베이트였다. 우리는 그 계좌번호를 추적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기에 나는 다시 김영숙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그녀는 조용히 나를 자료보관실로 이끌어 주었고 관리자 전용 문서 보관함의 비밀번호도 제공해 주었다. 그 안에는 지난 2년간의 계약서 사본과 예산 결제 보고서가 보관되어 있었다. 나는 손에 장갑을 끼고 필요한 서류만 복사하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날 밤 오피스텔로 돌아와 우리는 함께 수집한 자료를 정리했다.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던 데이터들. 광고 단가 부풀리기, 일감 몰아주기, 리베이트 회계 처리, 외부 인력과의 공모 정황까지.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아이원 파트너스가 있었다. 그 순간 내 노트북에 새로운 영상 알림이 떴다. 신지은. 며칠 전 퇴사한 인턴의 이름이었다. 이상한 예감에 나는 파일을 열었다. 화면 속 그녀는 회색 정장을 입고 회사 옥상에서 촬영한 듯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서아 언니, 이걸 볼 때쯤이면 전 아마 이 회사를 떠났을 거예요. 언니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건 느껴졌어요. 다들 입 다물고 있지만 누군가는 뭔가 해야 한다고 믿어요. 전 그 누군가가 되기엔 너무 약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다르잖아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나는 화면을 끄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무언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 치밀어 올랐다. 분노도 아니고
단순한 슬픔도 아닌 감정이었다. 책임감.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는, 그리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지은아, 내가 못한 일을 내가 끝낼게. 신지은의 영상은 밤새도록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고 무엇보다도 간절했다. 나는 그녀를 직접 알진 못했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몇 번 스쳐 지나간 기억이 있었다. 항상 조용하고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던 아이. 다른 직원들은 그녀를 거의 무시했고 때로는 귀찮은 존재처럼 대했다. 나는 다음 날 새벽 가장 먼저 회사에 도착했다. 아직 어두운 복도와 텅 빈 사무실이 낯설면서도 위로처럼 느껴졌다. 컴퓨터를 켜고 지은의 퇴사 전 남긴 흔적을 뒤졌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작성한 보고서, 열람했던 파일들, 그 모든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런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평범하게 일을 했고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신지은은 압박 속에서 무너졌고 아무도 그녀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이 회사는 겉으로는 체계적이고 정돈돼 보이지만 안쪽은 이미 골마 있었다. 그 골문 내부는 조용히 사람들을 삼켜가고 있었고 지은은 그 첫 번째 희생자일 뿐이었다. 오전 회의가 시작되었고 팀원들은 어제와 다름없이 자리에 앉아 각자의 일을 준비했다. 백도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회의 자료를 펼치며 말했다. 이번 광고 캠페인은 내부 기밀로 분류됐습니다. 관련 자료는 사내 서버에 따로 저장되어 있으며 접근은 마케팅 2팀 및 본부장급만 가능합니다. 외부 유출 시 책임은 해당 부서장이 질 겁니다. 그는 나를 흘끗 보며 덧붙였다. 인턴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예상한 반응이었다. 그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었고 그만큼 나를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며 혼잣말을 했다. 지은아, 내가 느꼈던 무력감, 나도 알아. 하지만 나한테는 아직 기회가 있어. 그래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 오후 최지민 과장과 나는 다시 비밀리에 만났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 기록을 보여주었다. 여기, 이 이메일. 백도훈이 아이원 파트너스 쪽에 보낸 건데 계약 성사 이후 별도 정산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건 리베이트 가능성을 암시하는 표현이에요. 계좌 추적은 가능할까요? 직접은 어려워요. 하지만 회계팀에서 주고받는 세금 계산서, 지급 요청서 같은 문서를 확보할 수 있다면 간접 증거는 충분해요. 우리는 작전을 세웠다. 그녀가 회계팀 내부의 담당자와 접촉해 문서 복사본을 얻는 동안 나는 백도훈의 일정을 추적하며 그가 외부와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기록하기로 했다. 며칠 동안 우리는 긴장 속에서 움직였다. 점심시간에도 따로 먹었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모르는 척했다. 서로 연락은 최소화했고 암호로 된 메모만 주고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나는 사무실 복사기 옆에서 파쇄되지 않은 출력물 한 장을 발견했다. 중간정산 보고서 아이원 파트너스라는 제목이었다. 문서 하단에는 지급 금액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고 놀랍게도 그 계좌는 대한미래그룹 임원 중 한 명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구조였다. 광고 대행 명목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일부를 다시 임원의 가족 계좌로 돌리는 방식. 누구보다 깨끗해 보였던 사람들, 의심받지 않던 이름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출력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날 밤 오피스텔에서 최지민 과장과 다시 만났다. 그녀는 자료를 정리하던 중 조용히 내게 말했다. 서아 씨, 사실 말 안 한 게 있어요. 무슨 일이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입을 열었다. 1년 전 내 동기가 백도훈을 고발하려다가 퇴사했잖아요. 그 사람이 내 친구였어요. 근데 그냥 잘린 게 아니었어요. 백도훈이 그 사람의 연차 누락, 지각 조작, 허위 평가로 인사팀에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결국 징계 조치받고 잦은 퇴사 형식으로 떠났죠. 지금은 연락도 안 돼요. 그걸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무서웠어요.
그때 내가 뭔가 했다면 나도 같은 길을 걷게 될까봐. 그녀의 고백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이제 그녀도 변하고 있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싸우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계약서, 이메일, 결제문서, 계좌번호 등을 종합한 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정리했다. 아직 결정적인 한 방은 부족했지만 이미 조각들은 충분히 모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 조각을 완성할 수 있는 열쇠가 등장했다. 비서실장 조태현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아버지인 윤강일 회장의 오랜 측근으로 나의 잠입조사도 그와 함께 계획한 일이었다.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를 보고하세요. 회장님께 전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는 모든 자료를 암호화한 USB에 담아 전달하기로 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다. 누군가 이 움직임을 감지하면 우리 둘 중 누군가는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피스텔에서 신지은의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그녀의 마지막 웃음, 그 속에 담긴 외로움과 절망. 나는 모니터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내가 시작한 일이기도 해. 끝까지 가볼게, 지은아. 그리고 나는 안다.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의 상대는 단지 사람 하나가 아니다. 이건 침묵이 만들어낸 괴물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그 괴물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사람들을 삼켜왔다. 이제는 누군가가 그 괴물의 심장을 찔러야 할 때다. 비서실장 조태현에게 증거를 전달한 다음 날, 나는 처음으로 회장실이 아닌 본사 77층 회의실로 불려갔다. 참석자는 단 2명 나, 그리고 법무실장 한우석. 대한미래그룹 내에서 가장 이성적인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법조인 출신으로 냉정하고 논리적인 판단으로 수많은 분쟁을 막아냈고 경영진 사이에서는 위기관리의 기재로 불렸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냉혈한이라는 별명이 따랐다. 정이 없고 모든 것을 숫자와 법률로만 판단하는 인물. 그가 나를 따로 부른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최근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회의실 문을 열자 그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발소리를 들은 그는 천천히 몸을 돌리며 말했다. 강하은 씨, 아니, 윤서아 양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들켰다. 그는 알고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 여기에 들어왔는지를. 걱정 마세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와는 솔직하게 얘기할 시간입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으며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내가 사내에서 접속한 내부 문서 기록, 복사한 출력물 내역, 심지어 복사기 관리자 모두에 접속한 흔적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다. 똑똑한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이 회사의 시스템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나는 침묵을 지켰다. 그는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다. 나는 이 회사를 오래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이 구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비리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결과입니다.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 건 정당화될 수 없어요. 정당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만약 지금 아이원 파트너스를 공개하고 그로 인해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고 주가가 폭락한다면 어떻게 되죠? 협력업체 수십 곳이 계약을 해지하고 그 여파로 수백 명이 실직합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당신입니까?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내가 지은의 영상을 본 순간부터 그런 논리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건 협박이에요. 당신은 지금 다수의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현실입니다. 윤서아 양, 우리는 현실 안에서 싸우고 있고 그 현실은 이상주의자에게 관대하지 않아요. 당신은 회장의 딸이라는 방패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침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도 침묵해온 건가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나는 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 일합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불편하고 때로는 법의 경계에 있는 것도 있죠. 하지만 그게 회사를 지탱해주는 뿌리라면 나는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썩은 뿌리는 결국 나무를 죽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뿌리를 잘라내겠다는 건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흥미롭군요. 회장님께서 당신을 왜 여기에 보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는 끝났다는 신호였다. 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경고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정보, 그걸 잘못 사용하는 순간 가장 먼저 타격받는 건 당신 아버지일 겁니다. 이 사회는 이미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나는 문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은 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팀의 분위기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몇몇 직원들은 내 쪽을 은근히 바라보았고 백도우는 처음으로 내게 직접 말을 걸었다. 강인턴, 요즘 야근이 많던데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깊게 들여다보지 않는 게 좋아.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명백한 위협이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이제 모든 것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오후 늦게 최지민 과장이 다급한 얼굴로 내 자리에 왔다. 서아 씨, 방금 회계팀에서 새로운 문서 하나를 받았어요. 아이원 파트너스에 지급된 보너스 명세인데 그 안에 외부 감사 비용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건 회계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명목이에요. 분명 누군가를 매수한 흔적일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그 문서를 받아 노트북에 스캔했고 조태현 비서실장에게 전달할 준비를 했다. 동시에 우리는 마지막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주 예정된 대규모 계약식이었다. 아이원 파트너스와의 12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그 자리에 부회장 이민재도 참석할 예정이었고 이는 완벽한 덫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전까지 우리 둘 모두 들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팀원들의 시선을 더욱 예민하게 느꼈고 어떤 날은 의자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가 내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오피스텔에 돌아온 나는 노트북을 켜고 모든 자료를 다시 확인했다. 계약서, 메일, 녹음 파일, 보고서, 영상, 그리고 지은의 메시지.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회장실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서아야, 조직이란 건 강하게 지켜야 하는 거야. 하지만 그 강함이 사람을 짓밟은 게 되어선 안 돼. 그날의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었다. 나는 USB를 손에 쥐고 조용히 다짐했다. 한우석 실장님, 당신이 말한 현실은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믿는 건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안다. 다음 주 계약식, 그것이 이 모든 진실을 폭로할 유일한 무대가 될 것이다. 끝을 향한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계약식을 앞둔 일주일은 고요하면서도 불길했다. 누구도 나에게 직접적인 행동을 하진 않았지만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의 눈빛은 어딘지 차가웠고 내 자리 근처에 누군가 머문 흔적도 느껴졌다. 책상의 서랍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고 내가 숨겨둔 복사본 파일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날도 있었다. 최지민 과장 또한 점점 말을 아꼈다. 전에는 대화를 나눌 때마다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었지만 며칠 전부터는 그녀의 목소리에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섞여 있었다. 심지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려는 모습도 보였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외부 카페에서 접선했다. 그녀는 늦게 도착했고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다. 서아 씨, 미안해요. 오늘은 중요한 자료를 못 구했어요. 회계팀 쪽이 갑자기 문서 접근 권한을 제안했어요. 괜찮아요. 지금까지도 충분히 위험한 일 해주셨잖아요. 나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녀는 내 눈을 피한 채 입술을 깨물었다. 사실 말해야 할 게 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며칠 전에
법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 딸, 다연이의 치료비 지원을 멈출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아무 조건도 없이 그 말을 들었어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그동안 회사 복지로 다연이 병원비가 지원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걸 끊겠다는 식의 말이 나오니까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아이가 잘못되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내가 갖고 있던 USB 하나를 법무실에 넘겼어요. 백도훈 관련 메일 자료가 들어있던 거요. 순간 나는 가슴 깊은 곳까지 식어내리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배신감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허탈감이었다. 그래도 그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녀는 지금 그 선택에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지금 우리 편인가요? 아닌가요?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내가 USB를 넘긴 건 맞아요. 하지만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나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여기서 끝내지 말아요. 아직 기회는 있어요. 우리가 가진 자료는 그것 하나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직 중요한 핵심이 남아있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회계팀의 문서 흐름을 추적했고 백도훈의 사무실 쓰레기통에서 분쇄되지 않은 문서 조각들을 주워 모았다. 우리는 하나씩 퍼즐을 이어가며 또 다른 중요한 단서에 도달했다. 바로 아이원 파트너스의 등기부 등본 속에 숨겨진 실소유주 정보였다. 서류상 대표는 정은경이라는 인물이었지만 주소를 역추적한 결과 정은경은 부회장 이민재의 처제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내부 회계 파일에서 발견된 투자계약서에 따르면 아이원 파트너스의 지분 40%는 대신 투자합자회사라는 법인을 통해 관리되고 있었고 이 법인의 등록자는 다름 아닌 이민재의 장남 이도현, 바로 우리 팀장이었다. 이것이 모든 퍼즐의 중심이었다. 백도훈은 단순한 하수인이 아니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움직이는 구조 속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었고 그 중심에 이민재 부회장이 있었다. 회사의 수백억 예산이 가족 기업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모든 과정이 정상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덮여 있었다. 우리는 조태현 비서실장에게 자료를 재정리해 전달했고 회장 윤강일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계약식 전날 밤 회장은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상황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오피스텔 창가에 앉아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나는 회장의 딸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변인이 되어야 한다. 문득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발신자는 비서실장이었고 내용은 짧았다. 내일 모든 게 결정됩니다. 준비되었습니까? 나는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답장을 보냈다.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신지은의 영상 파일을 열었다. 그녀의 마지막 웃음은 여전히 아프고 선명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웃음이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오히려 다시 일어설 이유를 주고 있었다. 계약식 당일 아침, 회사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임원진과 파트너사 인사들이 속속 도착했고 행사장은 고급 호텔 연회장을 연상케 할 정도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백도훈은 말끔한 정장을 입고 나타났고 이민재 부회장은 미소를 띠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몰랐다. 그들의 완벽한 그림 아래 작은 균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입구 근처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이곳은 함정이었고 나는 미끼였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낚일 차례가 아니었다. 마침내 계약식이 시작됐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커피는 내가 따를 차례야. 그리고 나는 무대로 향했다. 이제 진실은 숨겨질 수 없었다. 계약식이 시작되기 직전 호텔 연회장의 공기는 잔잔하지만 서늘했다.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해변에 파도 소리가 멎은 듯한 고요함. 사람들은 샴페인을 들고 웃고 있었지만
나는 그 틈에서 팽팽한 긴장감과 낯선 시선들을 감지하고 있었다. 대한미래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모두 도착했고 대형 스크린에는 미래 파트너십 프로젝트 MOU 체결식이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단상 위에는 계약서를 위한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아이원 파트너스 대표 정은경, 마케팅 본부장 김동철, 그리고 부회장 이민재의 이름이 적힌 명패가 준비돼 있었다. 그날 행사에는 언론은 초청되지 않았고 외부에는 내부 투자 설명회라는 명분으로 조용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이 자리는 내가 준비한 덫이었다. 수개월간 모은 증거를 한꺼번에 폭로할 단 하나의 기회. 실수를 허락하지 않는 무대. 조태현 비서실장은 행사장 입구에 도착한 내게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을 건넸다. 회장님은 뒤쪽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확인입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그는 눈빛 하나로 응원을 보내고는 자리를 떴다. 나는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운영 스태프 명찰을 목에 걸고 조용히 단상 근처로 이동했다. 무대의 조명이 밝아지고 부회장 이민재가 단상에 올랐다. 수십 명의 임직원이 박수를 보냈고 그의 얼굴에는 여유가 서려 있었다. 여러분, 오늘은 대한미래그룹의 새 도약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의 파트너, 우리의 미래를 위해 건배합시다. 샴페인이 따라지고 사람들은 또 한 번 박수를 쳤다. 그때였다. 백도훈이 내 쪽으로 다가와 작게 속삭였다. 강인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무슨 연줄이죠? 계약식까지 구경할 만큼 중요한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그러게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는 나의 태도에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젓고는 자리를 떴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경계가 담겨 있었다. 나의 존재가 불안의 씨앗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도 감지하고 있었다. 계약서 서명 순서가 다가왔고 단상 위에 이민재와 정은경, 김동철이 차례로 올라섰다. 그들이 준비된 펜을 집어들고 계약서에 사인하려는 순간 나는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잠시만요. 단상 위의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고 행사장은 일순 정적에 휩싸였다. 강하은 인턴이죠. 지금 무슨 행동입니까? 백도훈이 크게 외쳤다. 나는 단상 위로 한 발짝 더 나섰다. 죄송합니다. 잠깐 시간을 내주십시오. 지금 체결하려는 이 계약서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이민재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오류라니 무슨 말입니까? 계약서 제3조 5항. 광고 단가 책정 기준이 기존 보고서와 다릅니다. 제가 어제 받은 최종 계약서 초안과 비교해봤을 때 특정 항목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습니다. 인턴 주제의 계약서를 분석했다고 백도훈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나는 준비해온 비교표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에 두 문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도훈 팀장님께서 저에게 전달하신 자료, 다른 하나는 오늘 체결 예정인 계약서입니다. 항목별로 단가와 총액을 비교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단상 위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갔다. 특히 이민재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 있었다. 정은경은 당황한 얼굴로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보았고 김동철은 사색이 되어 펜을 내려놓았다. 그때 조태현 비서실장이 조용히 행사장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 뒤를 따라 윤강일 회장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도 했다. 회장은 단상 근처까지 걸어와 조용히 말했다. 이 계약 누구의 책임으로 준비된 건가? 백도훈과 김동철, 그리고 이민재 모두 한순간 말문이 막혔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회장님, 저는 지금까지의 조사 과정을 USB에 담아왔습니다. 이 안에는 아이원 파트너스와의 계약 내역, 내부 이메일, 리베이트 정황, 그리고 회계 조작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USB를 받아 조태현에게 넘겼다. 조 비서실장이 준비된 노트북에 파일을 실행시키자 스크린에는 계약서와 이메일 원본, 그리고 직원들이 나눈 대화 녹취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이번 계약, 그쪽에서 리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50억 쪽으로 맞춰드리면 우리도 보고서 정리 편하게 할 수 있죠. 녹음 파일이 끝나자 행 사장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이민재가 입을 열었다. 이건 조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로 이 자리를 흔드는 건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 순간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출처를 묻고 싶으시다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모두가 내 쪽을 바라보았다. 제 이름은 강하은이 아니라 윤서아입니다. 대한미래그룹 회장 윤강일의 딸입니다. 순간 행 사장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백도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이민재는 마치 자신이 방금 함정에 빠졌다는 걸 깨달은 듯 눈을 치켜떴다. 회장님의 지시로 저는 지난 3개월간 이 회사의 내부 실태를 인터넷 신문으로 조사해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 그리고 이 계약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수백억 원의 자금이 특정 가족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 그것이 바로 오늘 밝혀진 진실입니다. 윤강일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늘 계약은 무효입니다. 해당 임원들에 대한 조사는 즉시 시작하고 모든 관련 계약은 감사팀에 이관하겠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조 비서실장이 보안팀에게 신호를 보냈고 보안요원들이 행 사장 입구를 막으며 조용히 백도훈과 김동철에게 다가갔다. 이민재는 마지막 저항을 하듯 외쳤다. 윤 회장님, 이건 단순한 내부 조사의 결과만으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회장은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곧 이사회에서 당신의 행위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게 될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 자리에 더 이상 설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백도훈은 말을 잃었고 정은경은 조용히 계약서를 찢어버렸다. 나는 조용히 뒤로 물러서며 멀리 앉아있는 직원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떤 이들은 경악했고 어떤 이들은 안도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계약식 이후 회사는 한동안 정적 속에 잠겼다. 언론에는 공식 입장 없이 내부 계약 재조정 과정이라는 짧은 보도자료만 발표되었지만 이미 대한미래그룹의 내부에서는 일종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민재 부회장은 직무정지 상태로 조사에 착수되었고 백도훈과 김동철은 정식 해임 처리되며 예부 감사인과 검찰의 조사까지 연결됐다. 나는 더 이상 인턴 신분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나를 공식적으로 기업혁신 TF팀장으로 임명했고 그 발표는 임직원 전체 이메일을 통해 전파되었다. 물론 모두가 박수를 친 것은 아니었다. 나에 대한 시선은 극단적으로 갈렸다. 회장의 딸로 쇼를 했다는 조소도 있었고 진짜 일을 해낸 사람이라는 응원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 시선들 모두 이 조직이 수년간 쌓아온 벽의 흔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사무실도 바뀌었다. 76층, 원래 임원 회의실역 공간을 개조해 새로운 TF팀 사무 공간이 마련되었다. 첫 출근 날, 나는 회색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며 작게 중얼거렸다. 여기가 내가 바꿀 전쟁터야. 책상에는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박지민 과장이 미소 지으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환영해요, 팀장님. 공식적으로 이렇게 불리니까 아직 좀 어색해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사람들은 강한 리더가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그건 서아 씨밖에 없어요. 우리는 함께 회의실로 들어가 첫 내부 개편 회의를 시작했다. 참석자는 법무팀, 인사팀, 감사팀, 재무팀의 실무 담당자들이었고 모든 자리에는 직급이 아니라 소속만 적혀 있었다. 나는 일부러 계급장을 떼기로 했다. 평등하게 시작하려면 언어부터 달라져야 했다. 오늘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내부 계약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앞으로 모든 계약은 TF팀의 검토를 거친 후 승인될 것이며 그 과정은 전 직원에게 공개됩니다. 그럼 기존 결제 라인은 무력화되는 건가요? 재무팀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력화가 아닙니다. 검증입니다. 우리는 권한을 뺏는 게 아니라 책임을 나누는 겁니다. 처음엔 낯설어하던 직원들도 회의가 이어지며
점차 목소리를 냈다. 특히 중간 관리자급 실무자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들 역시 그동안 시스템의 틀에 갇혀 있었고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권력만 행사하는 위쪽에 지쳐 있었던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박지민 과장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근데 아직도 궁금해요. 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냥 아버님 밑에서 편하게 일할 수도 있었잖아요. 나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회사 건물을 가리켰다. 저 건물 아래에서 커피를 뒤집었었을 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내가 모르던 세상이 있다는 걸, 내가 지키려 했던 회사가 사람들을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도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청소 담당 김영숙 아주머니가 내 사무실을 찾았다. 그녀는 회사복을 입고도 당당했고 손에는 작은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거 지난번에 당신이 도와줬던 덕분에 제 딸 취직했어요. 고마워. 아주 고맙고 그 커피 사건 이후 난 매일 당신을 응원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아주머니 같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녀는 머쓱한 듯 웃더니 조용히 말했다. 근데 있잖아요. 회장님이 딸인 거 진작 알았어요. 눈빛이 달랐거든요. 누가 무시해도 눈을 피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함께 웃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이 회사에 다시 희망이 있다는 걸 느꼈다. 며칠 후 대한미래그룹은 사내 윤리 재정비 계획을 대외적으로 발표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리베이트 방지 시스템,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 도입, 계약 검토 이중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익명보고 창구의 신설. 언론은 충격과 찬사를 동시에 보냈고 내부 직원들의 반응은 다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지의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청년 인턴들과 신입 직원들 사이에서는 나의 존재가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하루는 복도에서 모르는 신입 직원이 나를 보고 인사를 건넸다. 팀장님, 저도 고졸이에요. 사실 말 못했는데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그의 말에 나는 처음으로 진짜 리더가 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마냥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부회장 이민재는 여전히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일부 이사회 구성원들은 이번 개혁이 회장의 권력 강화를 위한 시도라고 주장하며 저항하고 있었다. 심지어 나를 향한 악성 루머도 돌기 시작했다. 딸 프리미엄, 정치적 수호, 경쟁자 제거용 계획 등 회사를 바꾸기 위해 나선 나를 또 다른 권력의 얼굴로 해석하려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 흔들릴 여유조차 없었다. 하루하루가 결정을 요구하는 싸움이었고 사람들의 기대와 불신 사이에서 나는 내 신념 하나로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했다. 그리고 그때 놀랍고도 익숙한 얼굴이 회사를 찾았다.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회색 수트에 검은 안경을 쓴 남자가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서유나. 오빠. 5년 전 아버지와의 갈등 이후 회사를 떠났던 오빠, 윤서준이었다. 그는 다정하게 나를 안아주며 말했다. 고생 많았어. 신문에서 내 이름을 보자마자 바로 비행기 탔어. 너 대단하다. 왜 이제 왔어? 그동안 너무 화가 나서. 이 회사도 아버지도. 그런데 내가 한 걸 보고 깨달았어. 싸움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마주서야 한다는 걸. 그날 밤 우리 남매는 함께 윤강일 회장의 사무실로 향했다. 긴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를 향한 벽은 천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우리를 조용히 맞이하며 말했다. 이제야 우리 셋이 같은 방향을 보게 되는구나.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폐허 위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진짜 꽃이 피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진심이 될 수 있다는 걸 믿기 시작했다. 윤서준의 복권은 예상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외부 언론은 윤가의 남매연합을 주제로 기사들을 쏟아냈고 내부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이사회 권력의 재편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돌기 시작했다. 회장 윤강일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윤서준이 회사를 찾은 다음 날 곧바로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변화는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오빠와 함께 77층 비공개 회의실에서 아버지를 마주했다. 회의실 한가운데에는 묵직한 회의용 테이블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위에는 몇 장의 문서와 유리컵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우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회사라는 건 결국 사람의 집합이자 그들의 신념이 모여 형성된 구조다. 문제는 그 구조가 너무 오래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시작한다는 거다. 그는 내게 한 장의 문서를 내밀었다. 그것은 사내 권한 위임 조정안이었다. 핵심은 이사회가 갖고 있던 인사 및 예산 승인 권한 일부를 경영혁신 TF팀과 감사팀으로 이관하는 것이었다. 쉽게 말해 실무 주도형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게 진짜 개혁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물었다. 개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하게 만들어야 한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빠는 그 문서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서윤이가 일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물러나는 것이고 너희가 나아갈 길을 선택하는 거다. 그 말은 사실상 세대 교체를 공식화하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권력을 넘기는 일이 아니라 책임을 나누는 일이었다. 며칠 후 나는 본사 로비에서 전 직원 대상 개편 설명회를 열었다. 직원들은 평소보다 조용히 자리를 잡았고 일부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을 감추지 않았다. 나는 단상 위에 서서 마이크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윤서아입니다. 인턴 강하은이 아닌 진짜 제 이름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감사합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고 이내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여전히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를 불편하게 느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단지 회장의 딸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맡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회장의 딸이었기에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말을 이었다. 오늘부터 대한미래그룹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그것은 단지 도덕적인 구호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신뢰를 요구하지 않고 내부로부터 신뢰를 쌓을 것입니다. 이어서 나는 개편된 구조와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 계약 검토 프로세스의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직원들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점차 진지해졌다. 설명회가 끝나자 익숙한 얼굴이 내게 다가왔다. 마케팅 3팀의 대리 이정현이었다. 그동안 무심하게 지내온 인물 중 하나였다. 팀장님. 네. 사실 저도 예전에 문제 있는 계약서를 봤던 적이 있어요. 그냥 넘어갔죠. 내가 나서서 뭐가 바뀌겠냐 싶어서. 그런데 팀장님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도 제보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그날 오후 내부 제보 시스템에는 7건의 익명 신고가 접수되었다. 대부분은 비정상적인 입찰과 외부 업체와의 커넥션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것은 이 개혁이 의미 없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며칠 뒤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었다. 회사 내부 이메일을 통해 윤강일 회장, 6개월 뒤 명예퇴진 예정이라는 공지가 전달되었다.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은 비상 경영체제로 전환된다는 내용이었다.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곧 이해했다. 회장은 질서 있게 물러나는 방식을 택한 것이었다. 정권을 쥐고 흔드는 방식이 아니라 자리를 비워 새로운 시스템이 자립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그날 밤 아버지와 나는 그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서울 야경이 창밖에 흩어져 있었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서아야, 너는 이제 더 이상 나의 그림자에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 너 자신으로 살면 돼.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아직 두렵긴 해요. 그 두려움이 널 안전하게 만들어줄 거다. 그리고 용기란 그 두려움을 안고도 나아가는 것이지. 그는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너의 시대를 축하한다. 한 주가 지나고 나는 TF팀 회의실에서 매주 진행되는
개방형 소통 회의를 시작했다. 정직원, 계약직, 인턴 모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회의였고 주제는 자유였다. 처음엔 한두 명이 조심스럽게 참여했지만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자리를 채웠다. 그날 회의 말미 청소 직원 김영숙 여사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팀장님, 질문은 아닌데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커피 사건 이후 난 매일 새벽마다 출근해서 로비 정리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회사가 언젠가는 바뀌기를. 그런데 정말 바뀌네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깊게 숙였다. 모든 사람의 변화는 필요 없었다. 단 한 사람, 단 한 목소리만으로도 시작되는 게 진짜 개혁이라는 걸 나는 이제 알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저 커피 한 잔이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커피 한 잔이 누군가에겐 부당함이었고 또 누군가에겐 기회였으며 나에게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한 운명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진실 위에 조용한 승리를 쌓아가고 있다. 더디지만 분명하게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가을이 지나 겨울이 다가왔고 본사 건물의 로비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다. 직원들의 복장은 두꺼워졌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하지만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나는 오히려 따뜻함을 느꼈다. 이 회사가 처음으로 숨을 쉬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TF팀이 출범한 지 3달이 되던 날, 우리는 사내 윤리 보고서를 외부에 최초로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과거의 계약 비리, 내부 제보 사례, 제도 개선의 경과, 그리고 앞으로의 윤리 경영 계획이 담겨 있었다. 투명하게 밝히는 것만이 앞으로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커피를 뒤집어 쓴 사람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장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조롱하듯 말했고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모든 반응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커피 사건은 끝까지 잊히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이 회사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상처의 기록이 될 것이라 믿었다. 며칠 후 회장 윤강일의 명예퇴진 기념식이 열렸다. 행사장에는 임직원과 파트너사 대표들 그리고 가족까지 참석했다. 윤서준은 아버지 곁에 조용히 서 있었고 나는 TF팀을 대표해 행사 후반부의 무대로 초대되었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수많은 시선이 나를 향했다. 이제는 익숙한 무게였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윤서아입니다. 짧은 정적 속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손뼉을 쳤다. 나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저는 이 회사를 고졸 인턴의 신분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보고 싶었습니다. 숫자와 보고서 뒤에 숨겨진 진짜 회사의 얼굴을. 그리고 그곳엔 눈에 보이지 않는 서열과 차별,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속에는 정의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 중간에 앉아있는 김영숙 여사를 바라봤다. 그녀는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이제 저는 그 얼굴들을 드러내고 그 목소리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것이 회장님의 철학이자 저희 가족이 이어가야 할 책임입니다. 무대 아래에서 윤강일 회장이 천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오빠 윤서준도 함께 손뼉을 쳤고 이내 모든 직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 회사 안에서 내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더 이상 회장의 딸도 고졸 인턴도 아닌 윤서아라는 한 사람으로. 기념식 후 본사 옥상에 혼자 올랐다. 겨울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밤하늘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그곳은 내가 처음으로 눈물을 삼켰던 곳이기도 했다. 그리고 오늘은 묵묵히 견뎌낸 시간을 조용히 떠나보내는 자리였다. 그때 누군가 옆에 다가왔다. 박지민 과장이었다. 그녀는 내 옆에 조용히 섰고 커피 2잔을 건넸다. 기억나요? 처음 우리가 커피로 시작한 날. 어떻게 있겠어요. 그때 우린 둘 다 몰랐죠. 이렇게까지 올 줄은.
우리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따뜻한 김이 입김처럼 퍼져나갔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바꾼 이 회사를 누가 지킬까요? 나는 창가 너머 어두운 거리를 바라보며 답했다. 우리가 키운 사람들. 그리고 아직 목소리를 내지 못한 누군가. 언젠가 또 한 명이 이곳에서 커피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회사. 그게 우리가 남겨야 할 진짜 유산이에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당신 정말 팀장이 돼 있네요. 리더처럼 말해요. 나는 웃었다. 그럼 이제 진짜 팀장처럼 행동해야겠죠. 며칠 뒤 나는 TF팀의 공식 규정에 한 줄을 추가했다. 모든 직원은 존중받아야 하며 침묵을 요구받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었다. 나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1년 전 그날과 같은 날 나는 같은 구내식당, 같은 시간에 혼자 밥을 먹는 한 인턴을 발견했다. 고졸 출신이라는 말에 몇몇 직원들이 속삭이며 그를 피했다. 나는 쟁반을 들고 그 옆에 앉았다. 같이 먹어도 될까요? 그는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조용히 말을 걸었다. 제가 처음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나도 그 자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 회사에서 가장 높은 팀 중 하나를 맡고 있죠.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나를 바라봤다. 진짜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날 식사가 끝날 무렵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저 윤 팀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는 웃었다. 그럼 잘 됐네요. 이제부터 내가 지켜볼게요. 그날 저녁 나는 다시 다이어리를 꺼냈다. 1년 전 커피를 맞고 처음 쓴 문장이 있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이건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전쟁이다. 나는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이제 나는 내 이름으로 이 회사를 지킨다. 그리고 펜을 덮으며 다짐했다. 커피는 식었고 옷은 말랐다. 하지만 내 안의 의지는 여전히 뜨겁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커피를 맡고 있을지 모른다. 그때 나는 그 곁에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의 이름을 존중받게 만들기 위해 이제는 나의 이름처럼, 윤서아처럼